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 집은 세 식구입니다. 엄마와 저 21살, 여동생 17살입니다. 아빠는 캐나다 출장 중이세요. 올 3월에 가셔서 내년 3월 말에 오십니다. 아빠 출장 가고 세 식구 단란하게 살다가 엄마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가 아파 시골에 간병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학교 다니는 중학생 딸을 데려갈 수가 없다. 내가 친척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염치 없지만 친구인 너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냐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가 힘들게 사는 걸 아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저와 여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애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2달 정도였고요. 맡아주는 비용으론 10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정말 200% 무료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나이는 15살이고요. 엄마가 저랑 여동생에게 군 식구라고 눈치 주지 말고 무조건 좀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예뻐해주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다른 집 생활하며 눈치 볼 그 애가 불쌍해서 저와 여동생은 잘 챙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가 온 첫날 어색했지만 동생이랑 저는 열심히 말도 걸어주고 동생이 하나 더 생겨서 기쁘다며 꼭 안아줬습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길래 2달간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죠. 2번째 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방을 같이 썼는데 여동생 화장품에 손을 댔습니다. 여동생이 자기 화장품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내라 화장품도 많고 좀 고가를 사용합니다. 집이 넉넉해서 해주는 거니 욕하시지 마세요. 근데 그걸 손대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봅니다. 앞으로 미리 말하고 썼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동생 입장에선 이것도 대단한 양보입니다. 저는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며 살기 싫단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화장하는데 자기만 없어서 왕따 당했고 너무 속상해서 잠깐 쓴 건데 언니가 뭐라고 했다며 진짜 자리에서 발을 구르면서 우는 겁니다. 엄마랑 제가 엄청 놀라서 급하게 달래주고 화장품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 거 쓰지 말고 네 거 쓰라며 사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자잘하게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증거가 없어서 그 애가 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오기 전까진 집에서 물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온 첫 주 주말에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는 제 엄마를 자기 엄마로 소개했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에서 사는 거 알리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민망하겠냐며 적당히 장단 맞춰줬습니다. 친구들이 그 애 보고 너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그동안 왜 못 놀러 오게 했어? 그리고 너 언니가 2명이나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자기 언니라고 소개하고 제 동생은 사촌 언니로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예의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지 처음 온 집에 냉장고를 막 열고 꺼내 먹었습니다. 엄마가 간식 챙겨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꺼내 먹었습니다. 친구들 보내고 한마디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15살에 낯선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생활할 그 애가 너무 짠하고 마음이 아파서 또 참았습니다. 저희가 사소하게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게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맡아주기로 한 거니까 좀 불편해도 참기로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용돈을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중학생이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할 때니까 알았다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3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17살인 제 동생이 한 달에 15만 원 받습니다. 심지어 5만 원은 교통비로 씁니다. 그리고 대학 다니는 제 용돈이 30만 원입니다. 60만 원 주시는데 30만 원은 적금 들고 있고 3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엄마가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받냐고 애를 앉혀두고 사정을 잘 얘기했습니다. 애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어려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줬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생활비 안 받고 있어서 용돈은 아줌마 돈으로 다 줘야 하는데 그만큼 주긴 힘들 것 같아. 10만 원 정도면 어떨까? 라고 했더니 또 우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동생이랑 같이 쓰는 방인데 방문을 잠근 겁니다.
달래다가 저희도 짜증나서 동생 제 방에서 재웠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저도 짜증나고 쟤랑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합의가 돼서 일주일에 3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가불해달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 쓰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잘 지낸 건 아니지만 한 달 정도는 어쨌든 큰 사건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돌 콘서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 애도 같은 아이돌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엄마가 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오르면 콘서트 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성적이 올라서 원하는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됐고 여기가 지방이라 가려면 표값까지 해서 못해도 비용이 30만 원은 듭니다. 근데 그 애가 그게 부러웠던지 자기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건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그 아이가 부러워할 테니 동생한테도 집에서 콘서트 얘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조용히 콘서트 다녀왔고요. 콘서트 다녀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막 얘기하려는 거 말렸습니다. 동생이 콘서트 가던 날 아침에 엉엉 울면서 또 방문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군 식구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눈치 보며 생활하는 게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간간히 친구 엄마에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원래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조금만 더 맡겨도 되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들이 눈치 보느라 오히려 더 힘들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더 맡아주기 힘들 것 같다. 이제 슬슬 너도 올라와서 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쪽도 우는 소리라 하며 친정엄마가 아직 몸이 안 나았다며 자기도 딸 안 보고 싶겠냐고 되려 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엄마가 통화 중이어서 옆에서 조용히 듣는데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가 친구라고 말을 못하는 것 같기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 첫째 땡땡인데요.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해서요. 원래 맡아주기로 한 기간도 다 됐는데 더 이상은 저희도 힘드네요. 애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요. 라고 했더니 그래 니네가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근데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눈치 보며 힘들다고 눈칫밥 먹기 싫다고 자기한테 전화할 때마다 난 마음이 찢어지는데 니네는 엄마도 있고 니네 집에서 생활하는데 막말로 뭐가 그렇게 힘드니? 힘든 걸로 따지면 니네가 힘들까 우리 딸이 힘들까? 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힘든 딸 빨리 데려가라고 저도 욱해서 말했습니다. 눈칫밥을 먹는다고? 눈칫밥은 오히려 저희가 먹고 있고 아줌마 딸이 우리 집에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줬는데 뭘 그러냐며 약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내가 맡아준 게 고마워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 니들이 은근하게 눈치 주고 따돌리는 것 때문에 학교 상담에서 안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학교에서 상담 치료받고 있는 거 알아? 내 딸 잘못되기만 해봐. 살인자들. 내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딸 데리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딸 눈치 주지 말고 애 좀 그냥 냅두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전화 끊고 억울해서 엄마는 펑펑 우시고 괜히 맡아서 이런 소리까지 듣는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엄마 딴에는 오래된 친구고 어렵게 사는 친구니까 도와주려 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욕을 먹을 줄 모르셨던 겁니다. 우리는 눈치 준 것도 없고 주말마다 친구 데려와서 피자, 떡볶이, 치킨 먹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줬고 옆에서 술배까지 들었습니다. 영화 보고 싶다고 하면 넷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면 그날 저녁엔 엄마가 꼭 해주셨고 머리 감으면 꼭 말려주셨습니다. 잠옷도 예쁜 걸로 사줬고 옷이랑 액세서리도 우리 거 하나 사면 그 애 것도 하나 사줬습니다. 갖고 싶다던 쇼핑몰에서 옷 고른 것도 사줬고 눈치 볼까봐 편하게 생활하라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진정시키고 앉아서 생각나는 것만 대충 계산해봐도 걔한테 들어간 비용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는 진짜 극극 최소한으로 잡은 거입니다. 같이 먹은 외식비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의 괴롭힘 때문에 상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뇨? 어이가 없어서 그의 학교에 엄마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는데 상담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사정을 들어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학기 초부터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학기 초보다 애가 밝아지고 친구도 생겨서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친구 생긴 것도 엄마가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챙겨주며 주말에 집에 와서 맛있는 것도 시켜주니까 친구들이랑 가까워진 걸 텐데 우리 때문에 안 좋게 됐다뇨.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애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셋이서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가서 슬쩍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학교 찾아온 이유는 네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다고. 이제 엄마 곧 올라오실 테니 짐 정리하고 이번 주 내로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니 또 우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엄마 보고 싶잖아. 엄마한테 가야지 했더니 그럼 학교 마치고 엄마한테 가서 저녁 먹고 잠은 여기 와서 자면 안 되냐 그러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이미 여기가 집이라고 다 얘기했고 엄마라고 소개해놨는데 다시 돌아가면 앞으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짠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곧 아빠도 돌아오실 거라 이제 너도 네가 살던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더니 계속 끄끄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방문을 잠궜고 동생은 이제 화도 안 나는지 아니면 조만간 가니까 참기로 한 건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누워 잤습니다. 전 몰랐는데 그날 새벽에 엄마 친구한테 전화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답니다. 우리 딸이 전화했더라. 니네 진짜 우리 딸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하면서 따지길래 엄마가 늦었으니 아침에 얘기하자고 끊었다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동생이랑 그 애랑 학교 보내놓고 저도 수업 갈 준비하는데 책상에 일기장이 보란듯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고 진짜 대놓고 펼쳐져 있어서 슬쩍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눈치 준다, 엄마가 보고 싶다, 이 집에서 나가기 싫다,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등등 온갖 신세한탄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한테 전화해서 재촉했습니다. 애가 힘들어하니 빨리 올라와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 다 씹고 모른 척 하길래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갑자기 자기 딸 데려가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곧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 가면 어쩌냐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며 저희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엄마 친구는 펑펑 울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고 그 애는 제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막 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 친구가 저희한테 너네가 뭘 어쨌길래 애가 이렇게 변하냐 착하고 순수했던 딸이 너네 때문에 물들었다고 악을 쓰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저희도 막 뭐라고 하다가 저랑 제 동생이 걔 짐을 대신 쌌습니다. 사준 옷들은 어차피 사준 거니 다 가져가라 하고 챙겨줬습니다. 롱패딩은 제 거 2개 있어서 하나 빌려준 거여서 그건 안 챙겨줬습니다. 그랬더니 롱패딩 없으면 학교 어떻게 가냐고 또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겨우 진정시켜서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친구가 가면서 하는 말이 널 친구로서 믿었는데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말자. 하고 가는 겁니다. 엄마도 열받아서 네 딸한테 들어간 돈이나 주고 그딴 말 해라 라며 소리 질렀는데 모른 척 가버렸습니다. 가고 나니 진이 쫙 빠져서 셋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 정말 받을 거냐 묻자 엄마는 됐다며 맡아주기로 한 자신이 잘못이라며 그 돈은 그냥 기부한 셈 치면 된다고 털어버리자고 해서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말마다 걔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들이랑 집에 가면 안 되냐고 제발 부탁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또 집에 안 챙겨온 화장품이 있다고 찾으러 오겠다 해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네 건 이 집에 하나도 없다고 찾으러 올 필요 없다고 했더니 또 전화로 끄끄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짜증나서 번호 차단시켜놓고 엄마랑 동생 폰으로도 차단시켰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간추려서 썼는데 사실 이것보다 2배는 더 길게 일이 있었습니다. 느낀 점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봤자 좋은 소리는 절대 못 듣고 잘 되면 본전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안 좋게 끝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쓰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은 변호사나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게 맞겠지만 전혀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처음으로 판에 글을 써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의처증 때문이에요. 연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점 정도가 심해져 나 부끄러워서 가족이나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읽어봐 주시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고 저희는 학생 때부터 5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외도를 했다거나 한 적도 없고 남자인 지인도 거의 없어요. 연애 때는 그냥 질투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했고 저도 남편이 불편해하거나 싸우는 게 싫어서 남자와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게 딱히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따로 살고 떨어져 있으니까 사사건건 간섭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결혼 후에는 곤란한 일들이 많네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직종 특성상 야근이 많고 동료들이랑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회사에 저를 노리는 놈들이 많다고요. 물론 초반에 몇몇 분들이 호감을 보이긴 했는데 제가 유부녀인 걸 모를 때 얘기고요. 지금은 다들 알고 당연히 조심하죠. 거의 업무 관련 얘기만 하고요. 근데도 너무너무 싫어하고 단톡에서 20, 30대 남직원들이 저한테 말만 걸어도 그거 가지고 하루를 종일 싸워요. 대체 회사에서 자기 안 볼 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지.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그게 왜 싫냐, 숨기는 게 있냐 난리를 치기에 그냥 깔아줬어요. 문제는 그 위치 추적 앱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대략적인 동네 정도만 알려주는데 그게 조금만 달라도 왜 거짓말하냐고 난리예요. 예를 들면 위치는 신사동이라고 뜨는데 왜 역삼이라고 거짓말하냐 이런 거요. 폰 뺏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지는 건 기본이에요. 잠궈놓고 안 보여주면 난리가 나서 그냥 해탈했어요. 전화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요. 전화 안 받으면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요. 이 정도로 심해진 건 재작년 작은 사건이 있었던 후에요. 대학 다닐 때 친했던 남자 동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직하려고 하는데 저 일하는 쪽 동향은 어떤지 뭐 그런 거 물으려고요. 근데 오랜만에 한 연락이니까 그냥 잘 지냈냐, 요즘은 뭐하고 사냐 이런 얘기 곁들여서 몇 마디 하다가 들어보니 제가 아는 선배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을 했고 마침 저희 회사 가까운 곳에 그 친구 본가가 있어서 퇴근하고 저녁 먹으며 이야기 나눴어요. 이때 남편한테 그냥 남편도 아는 사람인 회사 동기랑 같이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 둘러댄 게 시작이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원래도 저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난리칠 거 알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건데 또 몰래 핸드폰을 뒤져서 알아냈더라고요. 그때 바람이다 뭐다 몰래 만나냐 언제부터 몰래 연락했냐 어쩌고 해서 결국은 저 그 동기랑 영 끊다시피 됐고요. 나중에 제가 친구 통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학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돌지는 모르겠네요. 회식 자리나 미팅 자리에 가도 궁금하니까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 남자가 있나 어떻게 생긴 남자인가 제가 거짓말 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안 찍어 보내면 전화하고 카톡 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전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다 찍어 보내고 다 말해줘요. 전에는 의심스럽다고 제 통화 내역 다 뽑아보려던 거 간신히 달래서 냅둔 적도 있고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다 훑어봐요. 심지어는 ATM기에서 돈 조금이라도 많이 뽑은 내역이 있으면 현금은 왜 찾았냐, 어디에 쓰려고 찾았냐 이런 거요. 그래봤자 10만원 정도 찾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것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만약 제가 그냥 현금 좀 채워두려고 뽑았어 하면 지갑 본 다음에 얼마 뽑았는데 왜 돈이 이거밖에 없냐, 어디에 썼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봐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맘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집 앞 카페라도 혼자 나가려고 하면 누구랑 약속했길래 나가냐, 같이 가자 이런 식이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안 나가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혼자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결혼 전에도 동네 산책로에서 한두 시간씩 걷는 게 취미였는데 이젠 그것도 잘 못해요. 누구 만나러 가냐고 하고 나가서 1시간쯤 지나면 왜 이렇게 오래 밖에 있냐, 누구 만나냐 계속 미친 소리를 해서요. 본인 기준으로 좀 신경 쓰이는 제 남자 지인이 있으면 그 사람 번호 몰래 가져가서 카톡으로 계속 프로필을 훔쳐보고 SNS 어떻게 찾아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카톡 프사 보다가 그 남자 지인이 저랑 비슷한 소지품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옷을 입었거나 하면 만났냐고 끊임없이 의심해서 아니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 해요.
웬만한 회식이나 술자리는 다 못 가게 해서 저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면 다 안 가고요. 가도 술 거의 안 마시고 일찍 집에 가요. 제 SNS나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SNS는 일절 안 하고 프로필 사진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해둬요. 뭐 웨딩 사진으로 해둬라 남편 사진으로 바꿔라 하는데 별로 그러고 싶진 않고요. 글 쓰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네요. 처음엔 저도 이 사람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했는데 이젠 너무 지치고 소름 끼치고 힘들어요. 솔직히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대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두려워요. 저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저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엔 그 전역 사건 문제에 남자 동기를 들먹이면서 온갖 욕을 하길래 제가 너무 짜증나서 그만 좀 하라고 미친 것 같다고 같이 싸웠더니 지금 그 색이 편드는 거냐고 무슨 관계냐고 걔 난리가 났었네요. 아, 저번에 갑자기 개를 한 마리 키우자고 하길래 제가 맞벌이에 봐줄 사람도 없는데 무슨 개냐 싫다 했더니 애견 호텔이나 유치원 맡기고 사정 여의치 않을 땐 애견 CCTV 같은 거 설치하면 된다는데 그걸로 저 감시하려고 핑계대는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말했어요. 그나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재택근무도 자주 하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남편이 난리칠 만한 일 없게요. 그럼 그냥 저냥 있을만해요. 관계가 엄청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싸울 일 없고 평온하니까요. 가끔 전에 그 남자 동기나 남편이 신경 쓰던 남자 지인들 들먹이면서 빈정거릴 때도 있긴 한데 전 그냥 입 닫고 있어요. 갈수록 이 사람이 이 정도였나?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만 들고요. 점점 남편에 대한 마음도 바닥을 치는데 제가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직 아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물론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것도 두렵네요. 부모님한텐 말씀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만약에 남편이랑 헤어지면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전에도 싸우다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쉽게 말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보통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한데 혼자만 고민하기 너무 답답해서 글 써봅니다. 우선 남편은 저보다 4살 위고 제목대로 제 남편은 전업주부, 20개월 아들을 둔 육아파파입니다. 전 사람을 써서라도 맞벌이를 원했는데 애 낳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을 때 때려치우고 전업하겠다고 선포했어요.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아기를 옆에서 다 케어해주니 처음엔 좋긴 했는데 내가 가장이라는 불안감이 밀려와서 산후 50일도 안 돼서 일에 복귀했어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가능했고요. 지금은 결혼 전보다 훨씬 잘 돼서 월 1000 이상 벌고 있어요. 잘 된 달은 2000 이상 들어오고요. 대신 엄청 빡세게 일합니다.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보통 9시까지 밥 시간 없이 집중해서 일해요.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쉬다 다시 11시에서 12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다음날 영업 준비를 하는 패턴입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어 20일 만에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은 슬슬 한가한 시즌이라 이렇게 글도 쓸 시간이 되네요. 본의 아니게 독박 가사에 독박 육아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가해지다 보니 그동안 안 보였던 남편의 생활이 보여서 미치겠습니다. 정말 너무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한심해 보여요. 우선 밥은 처음에 아예 안 하다 이걸로 엄청 많이 잔소리하니까 이젠 배달음식 시켜주거나 팩을 돌려줘요. 장 보는 건 아직도 제가 가자해야 가고 설거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몰아서 하고 빨래는 제가 애초에 작업복 하나로 일주일 내내 입어서 잘 모르겠고요. 청소는 설거지 쌓아두는 거 보면 말할 것도 없죠 뭐. 폭풍 장소리하면 한번 싹 해놓아요. 문제는 남편이 결혼 후 살이 많이 쪄서 헬스를 다니겠다고 아기를 13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전 그래도 자기 시간 갖는 걸 적극 찬성했고요.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좋지만 자기 자신만은 잊고 살지 말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20개월인 현재 운동이고 나발이고 슈퍼와 모라일체가 돼서 폰게임만 합니다. 제발 운동이든 뭐든 어떤 학원이든 음악이든 DJ든 하고 싶은 거 해라. 밖에 좀 나가라 해도 갖은 핑계로 저러고 있고요. 집에 있는 게 좋으면 집에서 하는 취미 찾아보라고. 제발 뭐 좀 하라고. 그때만 응응 그러고 끝입니다. 요리를 원체 안 하는지라 애기 어릴 땐 이유식 다 사 먹였는데 이젠 밥 먹여야 할 나이가 돼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20개월 아들 아직도 분유만 먹이고 가끔 포크라이스 섞은 주먹밥, 계란 후라이 주먹밥 먹습니다. 내가 애기 이렇게만 먹여도 되냐니까 밥은 어린이집에서 먹고 온답니다. 앞으로 계속 분유만 먹일 거냐, 애기 밥 어쩔 거냐 잔소리 맨날 해봐도 이 사람은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뇌가 멈췄나 생각도 들고 가끔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해서 진짜 사회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네요. 남편 일과는 어쨌든 애기 어린이집 등하원가, 하나는 저 출퇴근 시간에 가게로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해요. 택시비로 4,000원 정도 거리예요. 저는 운전을 못해서 남편이 기사 노릇하는 대신 갖고 싶다던 6천만 원짜리 외제차도 사줬습니다. 이것도 데리러 가면 손님이랑 예기치 않게 얘기가 길어질 때 바로 안 나온다고 짜증낼 때가 많아요. 내가 운전 배워서 이 차 몰고 다닌다 하면 싫은 눈치고 남편은 이것 때문에 자긴 시간이 없대요. 내가 뭔가 하려는 거에 내 출퇴근 시간이 걸리면 안 데려다 줘도 된다 해도 그래요. 육아도 독박이라면 독박이겠지만 항상 목욕은 저랑 하고 일찍 끝나는 날은 무조건 키즈 카페 데려가자 하고 애기랑 놀아주라고 노력합니다. 집에 있을 땐 잘 안 되지만 가사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건 인정합니다. 아주 가끔 설거지하거나 청소기 돌려요. 한 번은 남편 친구들 모임으로 펜션에서 술 마시다가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자긴 시간이 하나도 없다며 저를 육아 하나도 안 하는 나쁜 여자로 몰아가는데 그때부터 이 모든 고민이 골마 터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돌봄이든 가사 도우미든 내가 사람 쓸 테니까 나가서 일하라고 하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며 돌리지 말고 말하라며 싸우자는 거냐는 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일하겠다고는 안 하고 사람 쓰는 건 애한테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싶은 취미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순간 내가 바보구나 하는 걸 확 느껴서 이런데 글까지 쓰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고쳐보자고 대화하고 싶지만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소리 아니면 자존심 상처내는 말밖에 없어서. 참고로 한 달 생활비는 평균 700 정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가계부를 쓰라고 2년 가까이 말하는 중인데도 한 번을 안 쓰네요. 심지어 최근에 제가 말해서 알았답니다. 한 달에 한 300은 쓰지 않냐고 하네요. 월 1일마다 주는 용돈이 현금 200인데 그래도 시댁은 다시 못 만날 너무 좋은 분들이고 저희 부모랑 골프 여행 갈 만큼 친하게 지내요. 남편 최대 장점은 딸밖에 없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아들이 되어준 점, 아버지랑 너무 잘 지내는 점은 정말 장점이에요. 반면에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께 연락을 너무 못 드리거든요. 명절엔 시댁부터 가고 시간이 없어 요리 안 하고 용돈 드립니다. 이것도 죄송한 부분이에요. 친정 가지만 친정이 제주도라 한 번 가면 기본 2박 3일이라 뭐 아실 부분도 없고요. 글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해요. 글 쓰는 데는 소질이 없어서요. 요지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가야 할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할지, 심리 상담 같은 데서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할지 조언을 너무 듣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20살 때부터 올인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기도 해요. 쉽게 이혼하라는 말 대신 제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 새벽에 잠이 안 와 주저리 써놓은 글인데 일어나 보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도 무섭기도 하네요. 우선 특정 브랜드 광고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웠고요.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저도 분명 자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 상황이 주작 같아서. 근데 확실한 건 주작도 아니고 미러링도 아니고 미러링으로 보기엔 제 일도 상황도 평범한 가정이랑은 다를 것 같아요. 남녀 분쟁 조장할 의도는 1도 없고 그냥 제 상황이 답답해 써본 글입니다.
전업주부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남편이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했던 건데 의도와 맞지 않은 댓글들이 너무 많네요. 친한 언니가 제 이야기인 거 알아채고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가 진짜 많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기 문제도 댓글들 읽기까지 이렇게 심각한 건 줄도 몰랐네요. 저도 일을 핑계로 육아를 너무 남편에게만 떠밀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엄마로서 너무 미안해지네요. 어쨌든 이 언니의 추천으로 가정심리, 아동심리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사이다는 아니겠지만 남편이랑 진지하게 더 얘기해보고 추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젯밤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글을 남깁니다. 저는 글을 올리며 가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지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직은 이혼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도 가사일이나 육아가 처음이었고 남자 주부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 그리고 육아에 대해 조언을 받거나 공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이 어릴 때 문화센터에도 가보라 했는데 수유하는 엄마들이 남자가 있는 걸 꺼려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해봤자 포지션이 다르다 보니 대화가 안 통하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이 다 바쁘셔서 도움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밖에 나가기 무서워지고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 증상까지 생겼다네요. 아이는 물론 남편도 심리센터에서 상담 받아보기로 했고 이 부분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얘기를 제대로 안 들어줬던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본인도 많이 반성하고 자기가 심했던 것도 인정한다네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남편이 돈을 벌어오기보단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육아와 가사를 책임졌음 하는 거라 앞으로 가사 도우미나 돌봄 교사를 일시적으로 불러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요리 학원을 가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요. 생활비 부분은 한도 있는 카드를 쓰는 걸로 정했습니다. 흥청망청 쓰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짓거리는 아니에요. 아이는 생각보다 발달 상태가 심각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좀 더 관심 갖고 제일 집중해서 신경을 쓰기로 했네요. 댓글들 거의 읽어봤는데 판에 글을 안 썼으면 몰랐을 심각성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몇몇 성별 바꾼 글이니 주작이니 주장하시는 분들 본인들의 좁은 생각보다 세상엔 많은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휴직 중인 주부입니다. 남편하고 결혼한 지는 올해 4년 차이고 아이는 없고 몸이 안 좋아서 1년 휴직하고 있어요. 올해 9월에 다시 복직합니다. 치열하게 일만 하고 살다가 몸이 안 좋아서 휴직하게 되었는데 아파서 쉬고 있지만 어차피 복직할 거고 살림 갚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남편하고 못해본 신혼놀이 하는 재미에 살았어요. 집도 예쁘게 꾸며보고 아침에는 브런치식으로 저녁에는 한정식 느낌으로 인스타 사진 보면서 저도 열심히 따라해보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하고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두고 몸 관리 더 한 다음에 아이 가질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2달 전부터 아침을 안 먹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브런치식 아침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일이 많아서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고생하지 말고 푹 더 자라고 그러면서 일찍 나갔어요. 생각해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야근도 늘었네요. 그래도 별 생각 없었는데 어제 아침에 신랑이 출근한다고 나가더니 폰을 두고 나갔어요. 요즘에는 아침 안 챙겨주기도 하고 워낙 빨리 출근하길래 사실 자고 있어서 핸드폰 두고 나갔는지도 몰랐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자면 핸드폰에 뜨는 이름은 땡땡팀 김영희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뜨는데 자다 일어나기도 했고 제 전화도 아니라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화 끊기고 나서 1, 2분 후에 카톡으로 과장님 오늘은 카누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읽지는 않고 카톡 들어가면 목록으로 내용 보이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보고 놀라고 잠이 덜 깬 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핸드폰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근데 급하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신랑이 들어오더니 핸드폰 놓고 갔다고 들어오는데
제가 자기 핸드폰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더니 놀라면서 어색하게 핸드폰 두고 갔네, 하하, 이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이 잘 안 들어서였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남편이 혼자 찔렸는지 칼퇴하면서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사오더라고요. 요즘에 일이 많아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어제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신랑 오면 어떻게 물어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신랑이 저렇게 나오니까 찔려서 그러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서 어제 따졌어요. 어제 너무 열받고 당황해서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은 그 여자 뭔데 자기한테 하트 붙이면서 카톡하냐고 물어봤어요. 신랑은 그냥 회사 여직원인데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라 회사 사람들한테 모두 하트를 붙여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찼지만 제가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아침부터 카누 마시고 싶다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사실 카푸를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제 신랑이 그 여직원 마시라고 차량용 커피포트에 믹스커피, 카누, 율무차 등 이런 차들을 매일 타주고 있었대요. 언제부터 카풀했냐고 물어보니 올 2월 중순, 2월 말부터 그 여직원이랑 카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겨울에 눈 많이 오는 날 퇴근하면서 데려다 준 게 화근이었는지 그 여자가 아침에도 태워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리면서 부탁하길래 한두 번 해주던 게 지금껏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듣는데 점점 열이 받아서 그럼 왜 여지껏 얘기 안 했냐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했다네요. 아니 그냥 저 몰래 카풀을 해줘도 기분 더러울 판에 매일 아침마다 차량용 포트기로 커피를 타주다니요. 저는 우리 차에 여러 가지 차가 준비되어 있고 철 위에서 차 안에서 율무차 끓여주길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제 생각해주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이 손이 너무 차길래 겸사겸사 샀다네요. 손이 찬 걸 어떻게 아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신랑은 정말 그런 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빌다가 제가 진짜 쓰러질까봐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제가 혈압 높아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다 어제 시댁에서 잔 것 같아요. 차 끌고 나간 것 같은데 차 생각도 하기 싫네요. 그리고 어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새벽까지 미드 보고 울고 웃다가 오늘 3시에 깼는데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없네요. 핸드폰 확인했는데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도 사람이라고 배고파서 뭐 먹으려다가 잠이 자꾸 안 깨길래 커피 마시면서 이글 쓰고 있는데 커피를 보니 또 화가 칩니다. 카풀만 한 건가? 손까지는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생각은 애가 없는 게 다행인가 싶으면서도 애기 계획이 있었는데 씁쓸하고 슬프네요. 복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는데 몸만 괜찮다면 그냥 내일부터라도 출근해서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우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속풀이 겸 몇 분의 위로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격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두가 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남편이 잘못한 게 맞다는 반증이겠죠. 제가 예민했던 감정이 아니라 다행이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화낼 일이구나. 남편이 정말 잘못한 게 맞구나 라고 절실히 느껴져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 4일 동안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쓸 말도 없지만 이렇게 제 글에 조언과 격려, 위로와 질책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저도 판 눈팅했던 입장으로 후기 아닌 후기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적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댓글들을 거의 읽어봤는데 이렇게 가슴 쓰린 상황에 더 가슴 쓰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것만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퍼지고 못생겨서 바람난 거다. 지금 아파서 휴직 중이고 9월에 복직할 예정입니다. 못생기고 퍼지고에 대한 건 외모 지적인데 혈압 얘기를 써서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지만 동네 미인대 출신입니다. 20대 초반에는 단역으로 TV에도 몇 번 나왔고요. 오히려 예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뚱뚱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 애 못 가지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건 당연하다. 애기 갖는 건 둘이 목표한 금액이 있어 그 목표액 채우면 애기 갖자고 했었고 못 갖는 게 아니라 안 갖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표액도 거의 맞춰가고 몸도 아파져 버리니까 이제는 진짜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계획을 변경 중이었습니다. 세 번째,
차량용 커피포트 광고 아니냐. 저는 저 물건에 대해 생김새 묘사나 브랜드 언급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요. 그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남편 얘기 쓸 때 커피랑 율무차 타준 얘기를 그냥 하면 상황이 안 그려질까봐 명칭을 정확히 써본 건데 차량용 커피포트 광고 같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 단어로 인터넷 검색하니 브랜드나 모델도 엄청 다양하던데 그걸 제가 뭘 살 줄 알고 광고하겠어요. 저는 저 단어 지금 끔찍합니다. 너무 뼈아픈 말들이 많았지만 남편이 그 여자랑 잤다는 추측성 댓글보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제 외모 지적, 애기도 못 갖냐는 비난, 그리고 주작글 아니냐는 비아냥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편은 토요일 밤 11시 좀 넘어서 왔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미드보면서 놀고 있었고요. 남편이 안 들어오면 어쩌지? 라고 걱정했다가도 막상 들어오니 너무 싫어서 무표정이 되더라고요. 안 들어올까 걱정된 건 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안 들어오면 제가 비참해지고 진짜 바람이 났구나 라고 확신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제 옆에 앉더니 솔직하고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큰 싸움 없이 둘 다 덤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말 안 하고 카풀한 거 미안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용서가 되겠냐마는 사실 어린 친구가 차 태워달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태워준 건데 솔직하게 재밌었다. 그 여자애를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이성과 새로운 환경 그 자체가 재밌었다. 그게 차려주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갈 정도였냐고 묻는다면 그건 할 말 없다.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포트를 사게 된 건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원래 사려고 했다. 근데 타이밍이 그냥 그 여자애가 먼저 쓰게 된 거고 손이 차가운 걸 알게 된 것은 어느 날 카풀 고맙다고 김밥을 사온 적이 있는데 건네받을 때 손이 닿게 됐는데 얼음장 같아서 물어보니 원래 손이 항상 차다고 하길래 알게 된 거다. 겸사겸사 사게 된 건데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뭐 결국 미안하다밖에 없었네요. 그 와중에 제가 혈압 높아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단어를 유용하게 선택해서 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문자 하트 얘기도 물어보니 그 여자애가 팀원들에게 모두 하트를 날리는 게 맞다. 처음엔 다들 당황했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하트를 날려서 그냥 그 사람의 고유 이모티콘 같이 생각한다. 그 여자애랑 서로 바람나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 쓰고 보니 별로 길지도 않은데 왜 그날은 그렇게 새벽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중간중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대답을 듣다가 그냥 대화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 저의 대답은 못 믿겠다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지었다면 지우고도 남고 말을 맞추려면 맞추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더 이상 당신을 믿기 어렵다. 라고 말했고요. 신랑은 그 대답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에도 가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답답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 신중하고 과묵한 느낌이 들어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점이 그날의 대화의 최대의 독이 되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언은 내 말에 반박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고요. 끝내 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날은 참 이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상황에 또 잠은 오던지. 얘기를 다 끝내고 끝내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남편을 향해 난 졸리니까 먼저 잘게 라고 말하고 방으로 왔어요. 왜 제가 마음은 고요하고 머리는 단순할까요? 마치 어둠만 있는 방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지 상태요. 그리고 신랑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둘이 배달 어플 써서 밥도 시켜 먹었어요. 참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불쑥 제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아주 덤덤하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혼으로 끝낸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은 힘들 것 같다. 우리 결혼 생활 유지 여부에 관해서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울컥하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데 머리 아프니까 토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가질지 어떻게 가질지는 모르겠다.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할 것이다.
나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이 밥 먹고 짐 싸서 나가 라고 했더니 먹던 밥 내려놓고 민기적 짐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 아파서 한숨 더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신랑은 없었고요. 시댁에 간다라는 카톡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릴 테니 마음 꼭 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는 또 잉여스러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문자 보내셨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문자 봤는데 워낙 좋으신 분이라 눈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으셔봤자 결국엔 남편 편을 들겠죠.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드니 또 씁쓸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날에는 활발하고 다양한 일상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지난 주말은 누워서 자고 TV 보고 자고 TV 보고 먹고 자고 TV 보고 보냈네요. 많은 분들이 회사를 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런 사이다 같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건강과 제 성격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참하지만 신랑을 아직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좋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서 눈물이 나지만 갑자기 당한 배신에 제 사랑이 너무 아프지만 아닌 건 아니기에 천천히 마음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당분간은 그냥 주말처럼 잠자고 TV 보고 이런 무의미한 일상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건강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해 볼 거고 적응이 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면 그때 신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럴 때 휴직인 게 다행이네요. 폭풍 같았는데 그래서 크게 요동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조용하게 파도가 밀려왔다 나간 기분이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헷갈립니다. 더 시원하고 통쾌한 후기 기다렸을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드리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니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있었고 아니라며 아닌 시간이었네요. 그때도 댓글을 읽었는데 다시 댓글을 달거나 추가로 글 쓸 마음이 없어서 읽어보기만 했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기사 혹은 방송으로 나왔다고 협의된 거냐고 캡처까지 해주셨는데 협의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걸 방송국에 따지는 것도 웃기고 그럴 마음도 없고 신기하네 이러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쓴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혼했어요. 사이다인가요? 작년 봄에 그렇게 판에 글을 쓰고 또 며칠을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미도 보고 누워있고 남들 다 가는 꽃놀이로 안 가고 혼자 그랬네요. 올해도 못 갈 줄 알았으면 그냥 나갈 걸 그랬어요. 집 나가달라고 하고서 시댁에 가 있던 전 남편이 며칠 후에 전 시부랑 같이 왔어요. 전 시아버님은 창피하다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한테 내용을 들으셨는지 직접 바람핀 거 아니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 정도는 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로 이혼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마음에는 반가움, 미움, 빌면 용서해줄까? 뭐 그런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오히려 그때 이혼이라는 단어가 더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배신과 상실 그런 감정으로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반시체 마냥 있었는데 이것이 결혼 생활 중에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라니 더한 것들을 더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네요. 그리고 저는 제 편에 없는 가운데 신랑이 자기 편만 데리고 와서 저를 혼란스럽게 한 것도 싫었고요. 물론 뭐 사태를 중재시키러 오신 거겠지만 저에겐 악효과였습니다. 이날은 그냥 몸이 안 좋으니 가보셨으면 좋겠다로 마무리하고 저도 부모님께는 말씀도 못 드리다가 전 시댁 식구 가고 나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집안이 유전적으로 혈압이 높아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아빠가 혈압으로 쓰러질까봐 말도 못하고 있던 제가 바보 같아서 다음날 친정 엄마한테 연락해서 자초지종 말씀드렸어요. 이래저래 해서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친정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혼 진행하게 됐고요. 아빠는 혈압약 드시고 엄마한테 얘기 들으셨다고 하네요. 전 시댁 쪽에서 완강하게 거부 반응이 있었고 한바탕 난리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전 남편이 순순히 응해줬어요. 합의 이혼은 서류만 바로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의 조정기간이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던 터라 조정기간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와 여동생이 제 마음 잡아주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웃긴 게 귀책 사유가 본인한테 있는데 재산 분할에 있어 욕심내는 모습에 그나마 좀 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집과 차가 제 명의예요.
하도 전 시댁이 저한테 이런 일에 이혼이냐라는 문자를 많이 보내서 좀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더러워질 줄 알았던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는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7월 중순에 이혼이 진짜 마무리되었고 저는 8월에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그냥 쉬고 놀다가 복직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운영하는 회사라 많은 배려와 관심 속에 복직을 해서 처음에 좀 눈치 아닌 괜한 눈치가 보였지만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외에 작년 말에는 집까지 다 정리하고 친정이랑 같이 살다가 불편해서 다시 혼자 나왔네요. 전 남편은 사실 소식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전 남편도 그냥저냥 일상을 사는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은 애인이 생긴 건데 그걸로 또 며칠을 소갈이 하긴 했습니다. 이별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전 애인의 연애를 안 봤던 것도 아닌데 나랑 정말 살 맞대고 살던 사람의 새로운 연애를 보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씁쓸함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누구를 만날 준비도 안 됐고 또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절 만나고 싶다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감정들이 뒤섞인 가운데 30대 중반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좀 서글프긴 합니다. 100세 인생에 충분히 젊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만나기엔 단점은 단점이니까요. 하지만 나중엔 저도 좋은 사람, 저의 상처와 흉터를 안아줄 사람 만나겠죠? 저는 잘 지내고 있고 행복해요. 전 오늘까지 휴가라 오늘은 요즘 핫한 드라마를 시청해볼까 합니다. 점심은 라면 끓여 먹어야겠어요. 떡도 넣고 만두도 넣어서 먹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안부, 건강 걱정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5번째 사연입니다. 제가 조카 미대 지원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 친조카도 아니고 남편한테 친조카예요. 도망간 형님의 딸이에요. 남편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네 친조카였어도 그랬을 거냐며 천한 자식한테도 이렇게 모질게 굴 수 있냐며 절 쓰레기로 만드네요. 네, 제 친조카였으면 그래요. 생각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은 고아로 누나랑 어렵게 살던 거 저 만나고 인생 폈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고 누나 결혼할 때도 제가 3천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제가 3천 지원해주면서 여기까지라고 못 박았어요. 당신 누나한테 더 이상 뒷돈 주지 말라 그랬죠. 남편 월급도 다 제가 관리했어요. 용돈 넉넉하게 줍니다. 보통 남편들이 받는 용돈의 3배 이상 줍니다. 근데 형님이 결혼하고 조카가 11살 때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 키우다가 13살 때 도망갔습니다. 혼자 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니까 제가 작은 아파트 얻어서 조카랑 둘이 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누나니까, 내 남편의 조카니까 이해했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점도 있었어요. 아이가 11살이 될 때까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보험 하나 들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2년 조카 혼자 키우며 남편에게도 계속 돈을 달라 요구한 모양이에요. 남편도 제 눈치 보면서 본인 용돈에서 자기 누나 도운 거 알면서도 봐줬어요. 자기 용돈으로 돕는 거니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도망갔네요. 심지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남편한테 기대려고만 하고 본인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신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셔도 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시고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하세요. 그런 집안에서 큰 저는 형님이 항상 이해가 안 됐었죠. 그렇게 형님 도망가고 한참을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물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남편이 냅두자더라고요. 자기 누나 진짜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그냥 어디서든지 혼자 잘 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조카는 했더니 우리가 키우자고 대신 용돈을 하나도 안 받겠답니다. 저 어린이를 어디에 맡기냐고 제발 우리가 키우자고 일주일 내내 울며 빌더라고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우기랑 쉽지 않은 걸 알기에 저도 조카가 안타까웠지만 쉽게 허락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을 사랑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결국 조카를 품기로 했습니다. 그때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남편과 이혼했을 거예요. 그렇게 조카를 우리 아이들과 한 집에서 키웠습니다. 되게 잘해줬다는 말은 못해도 구박하며 키우진 않았어요. 철마다 옷 사입히고 머리 해주고 갖고 싶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전부는 아니더라도 70% 이상은 사줬습니다.
우리 딸들 머리핀 하나 사주면 조카 것도 꼭 하나 사줬습니다. 찬밥 먹인 적 없고 늘 쌀밥에 뜨끈한 국에 밥 차려줬고요. 그렇게 5년을 키웠습니다. 이 정도면 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조카가 미대에 가겠답니다. 지원해달랍니다. 남편은 제가 5년을 묵묵히 키워줘서인지 조카를 친자식처럼 사랑한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미술학원 알아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남편한테 조카랑 같이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불러서 말했어요. 난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책임질 거고 원룸 보증금은 주겠다. 그 이후론 너 알아서 살아야 한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카는 울고불고 난리 피우며 남편한테 매달리고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공부도 못하는 조카한테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라 못 박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공부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대신 어떠한 지원도 없을 거라고. 우리 딸들은 그 말 듣고 공부합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가고 싶어서 공부해요. 제가 전교 1, 2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전교 50등 안에만 들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조카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주는 용돈으로는 화장품만 삽니다. 밤 늦게 다니고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러지 말라고 수십 번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엄마가 아니라 제 말을 무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학생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원만 바라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미술은 공부 못해도 된다며 울더군요. 미술을 좋아해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은 가고 싶으니 미술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 물으니 대답 못하더라고요. 미술학원 학원비가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냐고. 너 이런 집에 사니까 우리가 되게 부자인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여기 니네 집 아니고 나 너 잠시 키워주는 거다 라고 했어요. 18살한테 가혹한 말일 수도 있었겠네요. 미술학원 학원비, 재료비, 조카가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겠죠. 방학 땐 특강비라고 해서 수백만 원씩 지불해야 된다면서요? 제 경제적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제 딸들한테도 들어가기 바쁜 그 돈을 쪼개서 조카한테 나눠주고 싶진 않습니다. 노력이라도 하고 예쁜 짓이라도 좀 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린 게 무슨 죄야 싶어서 눈치에 안 주고 키웠더니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았어요. 지원만 바라고 간섭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조카 태도를 보면서 저도 학을 뗐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울던데 저도 많이 지쳤는지 달래주기도 싫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되겠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알바해서 본인 용돈은 벌어 쓰라고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등록금은? 했더니 등록금은 우리가 해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조카가 나중에 은혜 갚지 않겠냐 합니다. 미대 졸업해서 취직해서 돈 벌면 그 월급 우리한테 다 준답니까? 절대 아니겠죠. 은혜 갚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더 이상 지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성인 되면 알아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미대 졸업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못해도 1억 잡아야겠네요. 장난합니까? 지금까지 키운 비용까지 합하면 조카가 절대 갚지 못할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형님을 찾아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죠. 제가 집이 여유롭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돈이 없어 대학 진학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내주겠네요. 남편 보고 자꾸 그럴 거면 이혼이라고 으름장 났더니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달라네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결혼 전 생활 기억 안 나냐고. 지잡대 대학 졸업해서 월 7,800씩 버는 게 누구 덕인 것 같냐 그랬어요. 당신 누나한테 들어간 돈 생각하라 그랬어요. 당신 한 달에 300만 원씩 순 용돈으로 쓴 것만 해도 이미 당신 월급은 다 가져간 거라 그랬어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이혼 안 합니다. 으름장만 났을 뿐이지 절대 이혼 안 할 거고 남편 월급도 제가 관리할 겁니다. 정 월급을 달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내보낼 거예요. 당신 스펙으로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가서 직접 돈 벌어서 당신 조카 돕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할 거예요. 우리 딸들 생각해서라도 이혼 안 합니다. 절대 못하죠. 조카는 방에서 울고 남편은 저를 모질다 합니다. 5년을 키웠는데 저만 쓰레기 됐어요. 정작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남편과 형님 아닌가요?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할 만큼 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조카가 돈 귀한 줄 모르고 써대는데도 참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여자애인데 빈범으로 내보내기가 못해서 원룸 보증금도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저보고 대학까지 책임지라니 도둑심보 아닌가요? 해주고도 욕먹는 게 제 케이스인가 봐요. 공부 못해서 차선책으로 미술을 선택한 조카에게 제가 지원을 해줘봤자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어울려 다니는 질 나쁜 친구들이 다 미용, 미술 쪽을 한다 하더라고요. 친구 따라 하려는 게 보이니까 지원해주기가 더 싫어요. 정말 미술에 재능이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 전 지원해줬을 거예요. 지원해주면서 뿌듯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뭡니까? 키워봤자 소용도 없고 미대 보내줘도 욕먹을 거고 미대 안 보내줘도 욕먹을 건데 그냥 안 보내주고 욕먹을랍니다. 절 할 만큼 했어요. 이젠 저도 너무 지칩니다. 6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이고 100일 된 아들 둔 엄마입니다. 오늘 너무 열받아서 시댁에서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에는 주말에 미리 다녀왔어요. 이틀 머무르고 시댁에 월요일에 와서 오늘 낮까지 있었어요. 너무 열받아서 애기 데리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작은 형님, 신랑 누나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제사 지낼 일이 없어서 명절에는 항상 오고요. 작은 형님은 와서 이것저것 잘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아무튼 월요일부터 애기 보랴 시엄마 도와주랴 정신이 없었어요. 애기는 모유수유 중이라 도와드리다 울면 맘마주고 그러다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그치만 아기가 낮에 잠을 안 자요. 그래도 옆에 범보의자에 앉혀놓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어요. 정 안 된다 싶으면 아기 아빠한테 봐달라고요. 근데 아기를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봐주면서 힘들다 그러길래 아빠가 아기를 봐야지 누가 봐? 그럼 오빠가 엄마 도와드려. 내가 아기 볼게. 이러니까 그제서야 군말 없이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먹고 자빠져서 자고 그래도 참았어요. 시엄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싫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장 차릴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하나 제가 잘못했는데 시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여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차려주겠어? 점점 더 말라가는 것 봐 우리 아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맘에 안 드실 수도 있겠거니 하고 아무튼 제사 지내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 하려던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맘마 주려고 가는데 시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우네. 얘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쌓였던 게 좀 터져서 시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 와서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고 월요일부터 와서 설거지, 손빨래, 밥상 차리고 치우고 음식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일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다고 대든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싸가지 없는 거 아니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거기서 완전 열받아서 그랬어요. 너는 우리 집에 가서나 여기서 와서나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뭔 자격으로 그딴 소리 내뱉냐고. 네가 애를 잘 봐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를 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아는 주제에 나불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엄마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남편도 남편다워야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골빈 여자 없다고 전 그러시면 데리고 사시라고 저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시엄마 그대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쳐다만 보시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 개소리만 하길래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너는 엄마나 끼고 살라 그러고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 하길래 엄마나 모시고 살라 그랬어요. 지금 저희 친정집 앞에서 전화 오고 카톡 오는데 쌩까고 있어요. 아까는 엄마 편에 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뻔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도 큰 집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부모님 오시면 분명 들어오라 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추가,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네요.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저희 부모님하고 마주쳤죠.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 서 있냐고 하니까 저랑 싸워서 그랬다고 했다더군요. 부모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초지정 물어보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남편이란 사람이 지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그리고 밥상 치우려고 하니 아기가 울어서 수유하러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네.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우네. 얘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덕분에 우리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화가 나서 맞받아쳤더니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다고 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땡서방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만 했나?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시댁 데리고 간 건가? 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먹어야 속 시원하냐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내가 땡서방 잘못 본 것 같다고.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이혼하라고.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낸 거 아니라고.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니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버릇 없고 싸가지 없다고 하셨다고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하시는 거 아니라고.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라고. 당장 우리 딸한테 사과하시라고. 안 그러면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렇게 일 시키냐고. 막말로 제 딸 조상이 아니라 땡서방 조상 아니냐고. 그럼 땡서방이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게 맞지 않냐고. 여태 가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긴 말 않겠다고. 더 이상은 내 딸 그 집에 못 보낸다고 애들 이혼시키겠다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엄마께 그러셨다네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앞으로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겠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네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필요 없고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시어머니 바로 저한테 연락 오길래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은 보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해서요. 그리고선 신랑한테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은 땡서만 얼굴도 보기 싫으니 가라고. 그러니 신랑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 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네 편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 싫어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거실에 1시간 정도 있다가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이혼서류 작성한 뒤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이혼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작성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 빨리 작성하라고. 진흙탕 싸움 하기 싫으니 좋게 좋게 끝내자고. 어찌저찌 해서 작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접수하러 간다고 했어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가라고 했고요. 근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서류는 나 혼자 접수해도 되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거의 떨어져 지냈어요. 퇴근하고 거의 친정에 매일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헬쓱해지기도 해서 6개월 지난 후에야 아기 데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자기 혼자 다녀오고요. 집에서 집안 살림이나 육아 뭐든 자기가 다 하려 하고요. 아무튼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뵌 적도 없어요. 집에 오려고 하면 신랑이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집에 오라고 난리쳐서 오시지도 않으시고요.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저도 살만 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랑한테 화났던 마음 푸시고 잘해주시고요. 글이 좀 길었죠? 아무튼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